글로벌 대전하는 시기에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본 공동 포럼을 준비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첫 번째,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국가의 큰 전략적인 틀을 제시해야 될 시기이고,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글로벌 대전화는 단순히 그 외교 안보와 과학 기술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더욱 복합적이고 거대하게 전개되고 또 국가 안보와 과학 기술 산업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외교, 안보, 과학 기술의 융복합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은 한편으로는 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약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공동 포럼에서 이러한 위기와 도전에 위축되지 않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 이 또한 이번 공동 포럼의 세 번째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이스트 총장 이광양입니다. 인류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과학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달로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선도하는 대전환의 핵심 동인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국제포럼과 카이스트 혁신전략정책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과 국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좀 색다른 일을 해보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는데 매번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인세니티다, 이노베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일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학자들께 국가 전략, 기업 전략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분야의 석학들이 그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벌이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앞날이 매우 울퉁불퉁해서 그야말로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가 상황도 그렇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느냐.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단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고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면서 해법을 찾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홍구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하는 분들하고 정치외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또 나라와 세계의 갈 길을 갖다 함께 찾아본다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 이 카이스트를 우리가 와보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세계적인
대학입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기술, 과학 이것이 세계 국제 정치의 향방도 좌우하고 또 각국의 운명을 갖다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건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걱정도 되고 답답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첫째는 그래도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카이스트 같은 걸 딱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참 스스로 자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도 좀 지나간다니까 가끔 좀 모여가지고 뜻을 갖다 하나로 합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계속 잘 나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 말씀은 그런대로 이 자리는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모임을 갖다 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지구촌이 앞으로 잘 나가는데 함께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홀딩스의 김현입니다. 지금 산업계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촉발한 산업의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변화의 속도와 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단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은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는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했지만은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대응 전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화두는 resilience, 즉 회복 능력과 adaptability, 적응 능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회복 능력을 보여주며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융복합 기술, 산업 생태계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담대하게 수용하고 전환을 실행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응 능력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고 기업의 적응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인프라 구축 단계를 넘어서 고도화를 위한 속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신속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없이는 당장의 생존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 역량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가운데 모처럼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당면한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동포럼 참석자 여러분, 최태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팬데믹 충격으로 상시적이고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첨단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패권 전쟁은 우리 산업과 안보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국제 질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은 기업 혼자의 힘으로만 어렵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과 국가적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SPC 개념을 탄소 중립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 배출 감소량을 측정하고 측정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보상해주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리에 정착된다면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들도 과감한 기술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환경 관련 데이터 수집과 성과 추적이 가능하여 선순환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업의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계와 정부, 사회를 이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 10분 동안 이런 제목으로 국제정치의 대전환, 제가 제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정학으로 했습니다. 혹시 오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대로 쓴 겁니다. 기정학입니다. 이 변화시키는 큰 세 개의 드라이빙 포스를 든다면 저는 세 가지를 들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팬데믹, 감염병이고요. 기후 변화 포함해서, 그리고 인구 변화,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제 정치 하면은 표면 위에서 정치 외교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념의 시대가 가고 이제 경제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제 정치의 주된 관심은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까 이제는 경제 그 밑에는 뭔가 했더니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이용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 정치의 근간에는 기술이 있고 경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국제 정치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그동안은 우리 국제 정치는 지정학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제 기정학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오폴리틱스에서 이제 테크폴리틱스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는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지금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잡았어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건설 기술. 원자력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이 건설 기술로 해서 이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동맹이, 새로운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G7 정상회담에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한국을 일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이건 뭡니까? 미국에게 필요한 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드디어 21세기에 신 에치슨 라인에 들어갔다, 포함됐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상대방 국가의 기술, 특허, 연구자들의 동향, 부품의 소재, 흐름, 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예측하고 동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기술의 특허 등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하면 반도체에 관한 기술이, 특허가 수만 가지인데 그 중요한 특허들은 누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뭐고, 그 핵심 특허는 뭐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요소는 뭐고, 우리의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국제정치를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핵심적 전략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라이센싱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산업 기술, 소재, 부품, 장비의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이거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 그런 테크맵을 관장하는, 이건 매년 바뀝니다. 계속 동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안보실에 이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게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을 관리하면서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도 이걸 반영해야지 우리 생존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벨상이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벨상 받을 만한 연구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오래 살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 이게 구디노프 교수님인데 2019년 2년 전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96세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97세에 노벨상 받고 나서도 여전히 미국 화학회지의 논문을 커리스파닝 오서로 주저자로 논문을 내실 정도로 액티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암리예요. 현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벨상을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요, 은퇴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디노프 교수님 같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제가 왜 이 주제를 꺼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65세가 되면요, 다 모든 걸 다 접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가 쉽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쟁하는 것들이, 이제 총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이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쟁 상대들이 단순히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된 게 뭔가 밥 랑어 교수님입니다. MIT 교수님이고요. 모더나의 창립 멤버입니다. 모더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이분이 40개 이상의 스타트업, 주로 바이오텍 관련되는 거 모더나를 포함해서 40개 이상의 회사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 엔지니어면서 동시에 있잖아요. 이런 식의 그런 모더나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느냐? 불행한 게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MIT에 있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이 2-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라우트는 똑같습니다. MIT가 그 특허를 냅니다. 그 특허를 베이스해가지고 자기가 CEO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테크놀로지 어드바이저,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로 그냥 남아있고요. 그 기술을 통해서 제자나 아니면은 후배 교수들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MIT에서 그 기술들이 이전됩니다. MIT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기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회사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그 부들이 그 MIT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각이 드는 정치인 생각이 들겠습니다. 특히 현대카나의 오른쪽 파켓에서 왼쪽 파켓에서 옮겼다 생각합니다. 그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바이오텍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들은 우리는 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E = MC 스퀘어, 그리고 특수상생성 원리, 그리고 액체나 기체가 어떻게 거동하는 걸 밝혀진 브라운의 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벨상 식진을 받은 건 뭔가 레이저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게 되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광전자 효과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4편의 논문을 유럽 물리학회제 한 해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Year of Miracle, Annus Mirabili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작년에가 물론 제가 아인슈타인 논문의 그런 무게감을 그 정도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Annus Mirabilis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네요. 이 아인슈타인의 Annus Mirabilis는 4편의 논문들에 보면은 전부 다 오서가 von A. 아인슈타인 한 명입니다. 지난
1년, 2년간의 코비드-19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은요. 한 명의 아인슈타인 같은 지니어스가 해결하기엔 너무나 복잡다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영국 왕립학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is not optional, it's must. 이제는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경쟁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대학이요, 정말 제대로 된 콜라보레이션 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을 정말 잘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요, 서로를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세계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모더나나 바이온텍 같은 기업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노벨상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프로보커티브하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엽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훨씬 저 전문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잘 아시듯이 지금 뭐 굉장히 복합 위기죠. 감염 질환뿐만이 아니고 지구 온난화는 뭐 이제 기후 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생물 다양성 문제가 또 거기서 불거지고, 늘 있어 왔지만 특히 최근에 지금 거의 저는 익스포넨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게 천연자원, 에너지, 물 부족, 식량, 요 순서대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각 나라가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기술 패권 경쟁이다. 저는 이렇게 소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기술과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고, 따라서 신혁신 정책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뭐 잘 아시는 AI나 반도체, 양자기술, 5G, 또 나오는 6G, 바이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산업 발전 이쪽의 성장 동력이었다면 지금은 외교, 군사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핵심적인 예가 이번에 백신이었죠. 그래서 백신을 쥔 국가가 결국 글로벌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지식의 진보하고 경제 발전, 사회 문제 해결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산업안보,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에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추구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미국은 자기들이 계속 1등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야 너희는 노동력 싸니까 너희가 만들어 여기 줬는데 하는 사이에 그냥 훅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우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안보 군사적인 우위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급변하는 이 ICT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소위 세계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기술 패권주의가 추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결국 이제까지는 우리 부족한 자원이 있지만 부족한 자원을 대신해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 뭐 제가 카이스트 소속이기 때문에 카이스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과학기술 인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양성했고, 그 인력들이 회사나 혹은 여러 대학 연구소에서 R&D로 그나마 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세계 5위, 조선업 세계 1위, 물론 몇 년 전 얘기지만 다시 전 1위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세계 1위,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ICT 인프라는 뭐 명실상부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민간이 그럼 주도적으로 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잘 조화롭게 한 것이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 차원의 첨단 전략기술 지원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확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여기는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파괴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하는 방식과 실제 액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외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매핑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매핑이 돼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하는 걸 수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축에 가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이걸 잘 구별해 가지고 패러럴하게 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유일하게 기술산업과 안보가 연결되는
패권 경쟁 시대의 신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크게 그 줄거리는 세 가지겠죠.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나라를 얕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거에 의존하다가 그냥 큰 콜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기술 자립해야 될 부분과 장기 기술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오늘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합, 콜라보레이션, 컨버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규제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해서 잘 하도록 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일일이 출연료는 뭐 연구에 대해서 일일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인력, 시스템 다 우리는 후발국인데 선진국에 비하면 따라갈 더 앞서갈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이 글로벌 대전환기에서 테크노 폴리틱스가 주도하는 이 지구촌에서 한국이 정말 지금까지 이룬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또 이루는 그런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허 수는 특허 대국이에요. 그런데 사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화가 지지부진해요. 아까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하셨는데 한국서는 창업해서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 만든다 하고 기초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일을 하다가는 그야말로 동티가 납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뭐 기초에서 응용으로 가고 개발로 간다 이런 선형 혁신 모델이라는 것은 다 지나간 지 옛날이고 연구계, 학계, 산업계, 정부 이게 아주 일체가 되는 삼중 나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 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과학기술이 이제 우위의 시대가 됐는데 그때도 테크노 헤게모니라는 말을 썼고 테크노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산업과 국가가 너무 과학기술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단입니다. 지금 아주 복합 위기, 뭐 저 같은 사람은 옴니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복합 위기가 왔는데 그 복합 위기가 왜 왔느냐? 거기에 대한 진단이 지금 출발점이 없어요. 그 복합 위기가 온 데는 과학기술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업인도 책임이 있고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가 제일 큰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건 한국의 국가만이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다 책임을 지게 되는 전 세계 과학기술인들도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의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업인은 더 말할 것 없고 이제 그런 점에서 위기를 갖다가 리지런스 그로스로 오히려 우리 한국식의 뭐 고난을 갖다가 행복으로 바꾼다든 그런 이제 역발상적인 그런 이 접근을 시작하기보다 왜 이 위기가 왔느냐, 이 위기가 있어서 과학기술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과학기술인들도 국가, 현실, 사회 공동체 밖에 사람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동선이니 정의니 평안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질문이 많지만 하나만 두 분한테 드리면 기술 혁신의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러니까 20세기형 기술 혁신과 21세기형 기술 혁신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21세기형 한국의 연구 모형은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20세기의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뭐가 달라져야 될지를 세 가지만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부는 정부대로 모빌라이즈가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모빌라이즈가 되고 학계는 학계대로 모빌라이즈가 돼서 잘 조직해가지고 이 큰 게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미중 갈등을 이렇게
반도체 기술 동맹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디카플링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요. 국내 경제 문제를 보면요. 지금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 그냥 떠오르는 순서라면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방법을 제안서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다 정의되고 나서 그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풀었느니 이랬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문제 자체를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세계에서 그걸 푸는 방향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상상. 지금 이미 우리가 그냥 쉽게 옆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건 이미 어디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걸 미리 선점을 할 수 있고 그때 일어날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문화가 과학기술에 좀 있어야지 배가 아프면 좀 안 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 가지 안에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지만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저는 답변만 하는 사람으로 돼 있지만 대신 질문 드리고 답도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비드-19이 블랙스완입니까? 많은 세계 리더들은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그레이 라이노라고 보거든요. 올 줄 알았어요. 팬데믹. 준비를 안 했던 거지. 그럼 그레이 라이노군요. 근데 블랙스완도 맞는 부분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게 블랙스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 블랙스완으로 올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미리 좀 보면 좋겠고 그레이 라이너는 말 그대로 뻔히 알면서도 나태해갖고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가 만약에 먼저 지금 쥐면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한 가지 얘가 항생제입니다. 2050년이 되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2050년 멀었잖아요. 그레이 라이너거든요, 딱.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안 교수님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으로 기술고 수덤씨 저도 우리 쓰신 거 잘 봤었고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죠. 전 세계 문제인데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그것만 가지고도 한 3년을 토론을 했었고요. 답은 이 소위 평생교육이라는 걸로만 해결되지는 않고요. 인프라입니다, 결국. 그 평생교육 참 우리 카이스트에서 하는 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 지방대학들 다 리폼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저 평생교육이라보다 컨티뉴드 에듀케이션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걸 다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우리 국민들 전체의 지식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냐는 걸로 해서 아까 같이 인클루시브 디지털 투게더라든가 이런 개념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도 역할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모더나도 출발할 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바이온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자 백신이라는 게 그거 바이온텍 기술이 이제 가져가서 파이자는 대량 생산하는 것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 회사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특히는 이제 모더나 같은 거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뭔가 하니 미국에 이런 정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특히 뭔가 하니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과연 제대로 된 벤처 캐피탈이 있는가? 저는 그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벤처 캐피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니 어떻게 하면 빨리 엑시트해서 이것들을 자기가 하는 것들을 뻥튀기해서 그냥 돈 벌고 그냥 나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렇게 바이오텍에 관련된 이런 백신들 모더나에서 나오는 그런 백신들을 개발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그래서 이것들이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나온 기술들이 실제로 이제 모더나 그런 큰 기술들을 이렇게 큰 회사로 되는 과정들을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들을 가져서 잘 모디파이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축적된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정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잘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대한 거는 아직도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OECD 통계를 보면은 위축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들은 somehow 이걸 잘 헤쳐나갈 것이다. 아까 뭐 최태원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 하나 코멘트를 드리고요. 특히 국제 통상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가버넌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WTO도 워킹 안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세계 그 경제 질서 오더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게 아주 굉장히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 저도 이거 뭐 좀 관심이 있어서 제 분야는 아니지만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모아가지고 칩스 포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액트를 한 7, 8개 모아가지고 이제 혁신 경쟁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지금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아주 하이텍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생태계를 다시 돌아가자. 지금 평생교육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사정교육, 고등학교 때부터 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언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앤 매스매틱스 이거를 좀 강하게 가르쳐라. 각 지방 정부한테 이런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대학 경쟁이 과연 각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정말 그라스루트로 막 경쟁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공정하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발판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암울해지는 것도 있고요. 현태권 교수님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제 지금의 정부의 정책의 문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이 부총장님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 하는데,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전의 정부, 예전의 국가는 굉장히 사회로부터 인슐레이티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압력, 사회적인 감정, 사회적인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로 정책을 펼 수 있었죠. 또 예전에 우리나라의 정부라는 건 상당히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잃어버린 사회적인 인슐레이션, 또 지금 잃어버린 롱텀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 민주정치 안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특징이 반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인 압력이 계속 오는 거죠. 정부의 정책의 형태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정책이 인슐레이티드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정권과 리더십에 따라서 프라이어티 이슈가 바뀌고 막 법을 포함한 모든 것이 뒤집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술을 갖고는 장난치지 못하는 정권 리더십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술은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 해법으로 패스트 팔로우도 중요하지만 우리 총장님이나 이 교수님 두 분 다 말씀하신 과학기술 선도가 중요하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정말 완전 초강대국 선진국과 같은 레벨로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시점에서 봐도 그렇고 또 다른 면에서 봐도 지금같이 아까 누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리더가 없는 G0 시대에서 중견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중견국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기술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대체 불가 기술 학자가 우리의 키워드라면
디지털 디바이드, 인권, 노동 이런 부분들로 뒤처진 국가들, 뒤처진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이 기술에 들어가야 초강대국의 레벨의 과학기술 선도를 저희가 못한다는 의미에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겸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기술, 인간의 얼굴을 가진 테크놀로지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외교 안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고요. 우리 이신화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뭐 전혀 말씀을 해도 잘 이해도가 낮은데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외교 안보 말씀을 많이 해서 상당히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김대중 정부 마지막에 핵 문제가 굉장히 어그러져 가지고 북한하고 씨름하면서 외교안보 수석으로 이 북한 핵 문제를 한 10년 동안 좀 다뤄보면서 주로 제가 많이 그때 핵무기에 관한 기술적인 측면을 미국의 외교관들을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백악관에는 분명히 과학기술 담당관이 있었고 국무부에도 있고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사이언티스트 정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았는데 뭐 지금 오늘 전체적인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국력이 높아졌고 앞으로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경쟁이 분명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융합되고 우리 외교 제도에 빨리 과학기술에 관한 그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좀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포기할 것 같진 절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우리의 외교 안보에 큰 이슈로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될 텐데 빨리 우리 카이스트에 좀 외교 안보 기술 이런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요원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 외교 안보 쪽에 투입을 해 가지고 북한의 그러한 핵 개발 그러한 의도에 맞서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좀 설명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 전사를 좀 우리 카이스트에서 빨리 길러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서로 하여튼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너무나 공감하고요. 특히 현택환 교수님 기사에 보면은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R&D 우리가 넘버 원 GDP 대비는 넘버 원, 투 하지만 실제 R&D 이펙티브니스를 보면은 2016년 OECD 자료에 보면 우리가 28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회장님 말씀도 정말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부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교수님 현대관 교수님 우려하시는 뷰로크러시 이 간섭 그거는 뷰로크러시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큼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 기술 동맹도 안보 동맹하고 같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국가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스탠스를 좀 정해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택환 교수님한테 잠깐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단편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국 대학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점은 이런 벤처 비즈니스를 참여하에 잘 운영하고 지원하고 해서 그러한 자금의 어떤 순환이 대학에 많이 보조가 돼서 몇 조씩 10조씩 이렇게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당한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자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잘 돼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 우리 부총장님 졸업하신 노스웨스턴 대학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화학과가요 랭킹이
탑5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탑5에 지금 근처로 갔어요. 보통 10위권이었거든요. 왜 가능하냐는 거니 화학과에 계시는 실버먼 교수님이에요. 파이자에다가 멀티빌리언 텍 트랜스퍼 했어요. 항암제를 개발하는 거를 하니까 학교 랭킹이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건물들이 큰 건물들 몇 채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스웨스턴 케미스트리 랭킹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가능한 게 뭔가요? 출발은 뭔가요? 학교에서 논문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NIH나 NSF의 돈을 연구를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학교가 이제 기술이 이제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 학교가 일단 모든 특허 비용을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그 다음번에 벤처 캐피탈이 벤처가 딱 이렇게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요, 학교에서 전문가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중에 그것들의 상당 부분이 다시 노스웨스턴대로 돌아오거든요. MIT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한 수십 년 동안 계속 try and error 하면서 옵티마이징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우리나라 실정하고 잘 이렇게 어저스트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세션 2는 글로벌 대전환기 탄력 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 전략 관점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세션 2에서는 저희가 이정동 교수님과 윤종수 고모님을 모셔서 먼저 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산업 그리고 기술이 어떤 전환적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그 전환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산업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놀랍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기술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나누어서 보면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70년대 한국 산업이 발전을 시작할 당시 우리에게 쌓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 기술을 갖고 오는 도입 기술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저희 R&D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때 계량 기술, 즉 원리를 이해하고 변형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게 됩니다.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선진국 기술 수준 혹은 그보다 일부 더 나은 수준까지 이르는 자체 기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쉬웠을 리가 없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입 기술만 하더라도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 줄씩 기술을 얻으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놀랍고 감동적인 건 사실인데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 기술 수준을 벤치마크로 해서 갖고 오거나 변형하거나 혹은 그 수준을 뛰어넘고자 하는 상대적 시도였습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New to Korea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는 했으나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술의 단계는 선진국도 우리도 개념을 제시해보지 않은 그런 기술. 게임의 룰이 정립되지 않은 기술. 여기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벤치마크가 있을 때는 사실 정답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벤치마크가 없으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New to Korea와 New to the World는 패러다임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 테이블 왼쪽과 오른쪽에
제가 대비를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개념을 갖고 와서 충실히 빠르게 실행하는 것, 그리고 개념 자체를 만드는 것, 주어진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 그리고 문제 자체를 출제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사실 건널 수 없을 만큼 넓은 갭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산업이 발전해온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면 정책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도 우리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절대적 개념의 시대, 뉴 투 더 월드의 기술을 개발하려면 저는 이런 혁신국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해도 혼나지 않는 사회. 생각만이 아니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사회. 아이디어와 역량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누가 겪은 시행착오 경험이 사장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믿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정책적인 역할의 변천을 짧게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개별산업 육성법이 대세였습니다. 6개 중화학 공업산업을 집중 육성 산업으로 선택하고 토지부터 자금까지 기술까지 정부가 모두 알아서 챙겨주는 개별산업 육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과학기술은 도구였습니다. 80년대 R&D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여러 부처가 R&D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R&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형 R&D. 이 1세대와 2세대 정책의 핵심은 민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워낙 역량이 배양되지 않은 수준이다 보니까 민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일은 사실 민간 기업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혁신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민간 부분이 어떤 기술이 유망한 기술인지, 어떤 산업 분야가 뜰 산업인지를 정부보다 더 잘 압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대리 위임에서 맡겨진 국가적 임무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 국가적 임무라는 게 뭘까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최근에 그 개념이 확대된 경제 안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국민 복지나 또는 최근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 그린 전환처럼 모든 주체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그런 전환적 과제도 중요한 국가적 일입니다. 전략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와 복지, 그리고 전환적 과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술이면서 특히 최근에 확대된 안보의 개념,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갖는 것, 그 기술이 바로 전략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직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아직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전략기술을 우리 나름 선정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조율, 재정렬, 저는 그것을 미션 지향적 혁신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데서, 추격형 R&D를 지원하는 데서 이제 국가의 일에 집중하는 미션 지향적 혁신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기술, 나아가서 우리의 국가안보, 경제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기술을 만들 수 있을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정책이
탈바꿈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탄소 중립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거기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U도 지난 7월에 Fit for 55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죠. 이것은 1990년 대비해서 2030년에 5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중국, 오늘 중국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도 작년에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굉장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피크를 찍고 나머지 30년 동안 굉장히 급속히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한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아주 최근에 며칠 전이죠. 2030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초안이지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2018년 대비 40% 감축입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탑다운 목표를 설정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통상의 연계 압력 그리고 각종 스테이크홀더들의 압력이 예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CBAM입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뭐 원자 폭탄, 수소 폭탄에 이어서 CBAM, 탄소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앞으로 상당한 그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4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될 것이라고 EU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당장은 4개 업종에 대해서 되고요. 결국은 이게 카본 리키지,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도 되는 그런 나라로 공장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소송이라든지 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구의 벗이라고 하는 글로벌 NGO죠. 로얄 더치 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 로얄 더치 쉘의 그 감축 목표가 너무 미약하다.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덜란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들도 이제 스테이크홀더 중에서 주주들도 이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엑슨모빌의 경우에는 금년에 그 미국 행동주의 헤지 펀드인 엔진 넘버원이 주주의 사회이사 주주를 4명 중에서 4명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3명이 그들의 요구대로 선임이 된 바가 있습니다. 클린텍 전문가,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입니다. 이와 함께 단지 환경만이 아니라 ESG 이슈,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슈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먼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글로벌 그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그런 Asset Under Management가 43조 달러에 이릅니다.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죠. 유엔에 UN Race to Zero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년 9월 기준으로 4,470개의 기업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RE100이라고 있죠. 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인데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이니셔티브인데 지금 이달 현재 3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그 기업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탄소 집약적인 자산은 다 매도하고 청정 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또 RE100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저탄소 제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탈탄소화의 경계 확장, 그러니까 본사뿐만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그런 기업들도 다 탄소화가 같이 탈탄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역시 저탄소 기술의 확보,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정책의 참여입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그 정부 정책에 개입을 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은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툴들을 더 faster하고 smarter하게 이것을 전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그런 결론을 맺으면서 제로 카본 컴퍼니들을 갖고 있는 국가가 결국은 글로벌 이코노미를 리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고요. 저도 그런 같은 생각에서 결론을 적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발제를 들으니까 참 기업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게 굉장히 큰 두 가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과학기술 혁신의 안보화라는 그런 글로벌 줄세우기의 어떤 도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갑자기 이 시험 점수 60점 이상이면 다 통과시켰었는데 갑자기 80점으로 올려서 그 새로운 기준에 하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도전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그 오늘 조현상 부회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실제로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그 도전들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좀 간단하게 뭐 경험이라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업도 역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매일매일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 뭐 지오폴리티컬한 부분이나 뭐 신자유주의나 또 앞서 말씀하신 ESG나 그 중에서도 환경 문제나 또 현재 벌어지는 팬데믹이나 이런 그 결국 엘리멘트들의 교집합 중에 하나가 그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시장, 즉 소비자나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면서도 또 은근히 기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그 내 역량이 무엇냐, 나의 컴피턴시가 어디까지고 무엇냐, 이거를 정확하게 재단을 하고 그 역량에 기초를 해서 그 기업의 전략을 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심히 대학에서 혹은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술을 발명하거나 무슨 발명을 하거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잘 뭐 특허법도 있고 뭐도 다 있고 하니까는 잘 보호가 돼서 충분히 사용자의 이해관계도 저거하고 발명자의 이해관계도 잘 보호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대전이 과학기술의 본산이다. 유성 쪽에 오면 각종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카이스트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기술자들이 여기다 모여, 학자들이 여기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는 그 특허나 무슨 그런 분쟁이 생겼을 적에는 그 뭐 각자 자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그 1심을 해결하지만 2심, 사실심의 마지막인 2심은 전부 다 대전으로 와라. 그 대전에만 특허법원이 있어요. 그게 2심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통일적으로 이런 문제를 사법부가 관할할 수 있게 돼서 이거는 저는 세계 유례도 없고 진일보된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요. 주로 민사적인 얘기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와서 하는데 형사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 위반을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거. 이거는 지금 집중이 안 돼서 전국으로 다 분산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뭐 대전으로 다 일원화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을 마련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법에 대한 얘기는 한 분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좀 첨언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요런 아까 말씀드린 이 개발된 테크놀로지나 이 기술 발명의 결과를 잘 보호하는 이 내부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아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혁신과 성장이 미스매치되면서 나오는 잡음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또 송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런 법 제도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이 그 다음 단계로 대전환 이후에 스케일업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현택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교수님이 발명하신 이 모든 것들은 또 오너십은 학교에서 가져가게 되고, 사실은 인벤터는 그냥 일정 기간 수리 라이센싱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모더나 같은 회사는 사실은 세워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한국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수 차관님께서 보여주신 그 빌 게이츠 책, 저도 읽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든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 거는 과연 이게 될까? 두 번째 생각은 어떤 그 본연의 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혹시 21세기 룬샷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산업체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주제도 보니까 이제 그 변환 시대의 어떤 기업의 전략 이런 내용이 있는데, 탄소 그 제로 문제가 우리의 그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커다란 그 산업적인 전환점, 발전, 이렇게 점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 난이도도 굉장히 높지만 또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컴플렉시티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그거는 뭐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서 벗어나서 문제를 내는 입장에 가야 된다. 저도 사실 그거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를 푸는 건 나 혼자 풀면 돼요. 내가 1등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를 내는 건 혼자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 문제를 내는 그룹이 있는 것 같고, 그 그룹에 들어가는 티켓을 갖고 있어야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야, 우리도 문제 내는데 끼자. 우리도 잘 낼 수 있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티켓에 뭐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뭘 굉장히 잘 만듭니다. 또 만드는 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게 뭐 차든 뭐 잠수함이든 뭐 소프트웨어까지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무지무지 어려운 거를 딱 만들어서 결과를 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팀 안에 빨리 구현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어떤 그 문제를 내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으로 그 역할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그거 하나 예로 들죠. 과연 지금 방식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인가? 지금 언제까지 어느 해 기준 얼마를 줄인다, 그죠? NDC라는 게 얼마 기준 얼마를 줄인다. 나라별로 그거 다 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몇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뭐가 있냐면 국가별로 어느 해에 얼마 배출했다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1850년 이후 1차 산업혁명 지나고 나서죠. 누적 배출량이 얼마였고 국가별로 거기 컨트리뷰션이 얼마였다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은 공장 노릇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하고, 여기서 온실가스는 지금 CO2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리고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분을 고려하면은 CO2 배출량 계산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인당 배출량이 있습니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그러지만 연간 배출량에서는 1인당으로 따지면은 2.5배 미국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다 줄 세워가지고 줄여라. 물론 10여 개국이 줄이면 한 70%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게 유리한 얘기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전 세계적인 정책이라고 그러면서 과연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GDP 단위 1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유닛당 방출하는 에너지 유닛을 생산하는데 방출하는 CO2의 양이 얼마냐. 이제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은 있다 이거죠. 있는데 국가 간에 공유가 안 되는 거죠. IPR에 다 묶여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해가지고 이 특허 가지고는 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리뉴어블 에너지 유럽은 바람이 아주 좋죠.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은 리뉴어블 에너지 리소스가 나빠요. 그런데 기술도 나쁘고 인구 밀집도 높고 그 다 태양광으로 깔아도 또 인프라 자체가 지금 다 고밀집 구도고 그런 상황에서 나라마다 너무나 조건이 다르고 에너지 믹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탄소 국경세로 간다. 이게 과연 페어하냐. 그런 질문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생각하는데 첫째는 기술. 빌 게이츠도 얘기하는 일종의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각 나라가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캔디데이트는 원전이죠. 그럼 원전이 결국 그 위험도 때문에 문제다. 그럼 위험도를 태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딴 방향에서 태클이 돼가지고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니까 소위 온실가스가 거의 배출이 제로. 물론 뭐 조금은 있습니다만 거의 제로인 원전을 배제해 놓고 대한민국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드라스틱하게 산업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 저는 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우리가 더 안전한 원전, 예를 들면 뭐 모듈러 리액터라든지 이런 벌써 이제 미국에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정말 우리가 내재화해가지고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을 엔도지나이즈하고 가령 미국에서 어느 정도 벤처기업 형태로 개발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게 프로덕션 테크놀로지,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를 결합해가지고 확 나가버릴 수가 있고 전 세계 새로운 하나의 우리의 좋은 엑스포트 아이템이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요즘 국회나 우리 과기단체에서 원하는 거는 전부 다 자체 기술 개발이에요. 또 그럼 그게 뭐 2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억 원의 R&D 자금이 또 거기에 투입이 될 겁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전 세계 196개 국가 중에서 이 소위 기후변화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20개 안팎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가 거기에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또 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희 그 2015년 어그리먼트 6조를 보면은 국제 협력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와이드 오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별로 외교적 차원에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테크놀로지나 산업의 능력이나 상업화 능력이나 이런 거를 믿고 정말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기후변화가 하나에 될 수 있다. 저는 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사실은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인데 이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를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이정종 교수님하고 윤정수 고문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기업의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국 정부나 산업 정책, 정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요성이나 우리가 중국을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나 또는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산업 정책을 갖고 가는 것이 한국 경제나 한국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거냐 이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한 총리께서 질문해 주셨던 원자력에 대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원자력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전략 기술입니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통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탄소 중립이나 해외 글로벌 트렌드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전략적 기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빼야 되는 건지 좀 개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이 원전도 소형 원전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기술은 지금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R&D 원전에 대한 R&D 기술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런 국가적인 어떤 어젠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이 다 탑다운입니다. 현재는 각국이 사실은 뭐 기업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죠. 지금 우리가 40% 감축 정책을 내놨고 50년에 탄소 중립한 것은 기업으로 보면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목표를 국가에서 먼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업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계하고 좀 더 협의가 있어야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전략 기술로서 저희가 키프를 해야 하고, 지금 소형 원자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그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도 조금 다양화, 다각화,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좀 움직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그 전략적인 가격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 현재 탄소 에너지를 넘어가는 시기를 35년에서 4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45년 사이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인테림 피리어드 기간, 그 35년 전 사이에서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사실은 없다라는 관점이 사실 대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원전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원 자체가 서스테너블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에너지실하고 다양한 또 연구를 하면서 도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성준 교수님 말씀하시고 이신화 교수님께서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안보 상황이 미중 간의 중간에 있어서 더 좋아질 것이냐, 또 혹은 악화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악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외교 안보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 민주당 정부나 이 진보 정부 쪽에서는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을 우리가 가까이 두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 통상 투자 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소원해지면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자꾸 중립적이고 어떤 조정적인 입장에 서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단기간에 저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 사항을 갖다 하나의 그거를 변수를 가지고 우리의 안보 스탠스를 정하는 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앞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루기는 법이 없지만은 한미일 또 쿼드라는 조금 확대된 그러한 하나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저희들한테도 부담도 적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저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될 거면 좀 전에 우리 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쿼드에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LIO 속에 계속 들어가 남아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중경국 협력도 확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탄소를 어떻게 이제 공기 중에 CO2를 줄이느냐 그 문제인데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요 근원적인 해결은 CO2를 잡아서 고체화시키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공기 중에 CO2를 줄이는 그런 근원적인 연구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첨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기초, 기본 또는 보편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목표와 지향을 그렇게 분명히 해놓고서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역사적이고 또 새로운 기정학 시대에 이렇게 정말 좋은 세미나를 갖게 돼서 정말 아주 유익했고 또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아주 매우 유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resilient growth 이거를 결국 추구한다는 것은 아까 효성의 그 조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가 겪었던 어떤 adversity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의 그 주제인 이걸 하나의 기술, 과학 기술을 하나의 펀더멘털로 깔아야 된다 하는 데는 모든 분들이 아무 이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6개 포인트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위 스필오버 이펙트가 크고 임팩트가 큰 그런 기술을 우리가 잘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우리 국가와 기업과 학계가 가진 능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하는 데에는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전체 기술의 하여튼 기반이다라는 데도 상당히 합의한 것 같고요. 물론 바이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이런 테크놀로지컬 체인지 이건 굉장히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또 되게 합의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가 필요로 한 이런 미션 오리엔티드된 테크놀로지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인스티튜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많이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역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거는 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과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고 또 우리 송상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법률적 시스템 결국 그 유저와 디벨로퍼를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법 시스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은 별로 그렇게 많이 거론은 안 됐습니다만은 경쟁 정책, 결국 기술이라는 게 산업 정책이라는 게 모두가 하나의 경쟁이라고 본다면 이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인스티튜션을 만드는 거 이게 또 중요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경쟁과 연결돼서 세계화,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데 대개 다 합의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역시 그 인클루시브한 과학기술의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뭐 디지털 디바이드 얘기도 나왔고 또 우리 김진현 장관님 국가와 공동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러한 그 과학기술 정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우리가 과학기술이 안보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미중 간의 이런 그 경쟁이 우리에게 그런 사고의 인식의 전환을 많이 촉발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콜리션을 맺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너무나 뭐 자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인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우리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다자주의 뭐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동맹 내지는 콜리션에 우리가 좀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스킬풀한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첫 번째 항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안충영 교수님 말씀하신 고순도치 기술이든 미션 지향적 기술이든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에서 나오는 기술이든 넌 펀저블 테크놀로지든 그런 것들로 많은 그런 그 무장을 한 그러한 국가, 그러한 강한 국가와 경제가 되어야 된다. 대개 이제 그런 내용 쪽으로 오늘의 토론이 좀 모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총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